2페이지 봐. 거기에 이제 뭐 시를 감상한다, 그 다음에 시의 아름다운 가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다 이렇게만 좀 적어 놓자. 심미적 가치라고 좀 적어 놓자. 심미적 가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거에 있어서 이런 심미적 가치를 통해서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마음 심자의 아름다움을 미자 써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미적 아름다움. 이해되셨죠? 그 내가 쓰라는 것만 쓰면 돼. 지금 이거는 내가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내가 쓰라고 하는 것만 쓴다. 나머지는 칠판만 본다. 네. 교재 볼 필요 전혀 없고 이것만 본다. 거기 있는 거 이대로 내가 다 옮겨놨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가 복습할 때 다 쓰셔야겠지. 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너가 복습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필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의 실력이 느는 게 전혀 아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너가 그동안에 중학교 때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네. 네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야. 네. 어차피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안 가거든. 너가 고등학교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너가 적어도 네 머리를 써서 머리가 좀 뜨거워질 때까지 공부도 해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가 1학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네. 1학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미리 안 해놓으면은 뭐 과제를 하든 뭐 강의를 듣든 간에 그냥 개차반으로 해오는 경우가 태반이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너가 그 문제 풀 때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틀리는 문제 냅다 틀려가지고 모르겠어요 떡 던져놓으면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너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너가 아는 게 뭔지도 모르거든. 이해되니? 너가 적어도 문제 풀 때 그냥 풀고 틀렸다, 맞았다, 와 기쁘다, 안 돼. 맞은 문제여도 너가 뭐 때문에 맞았고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 너가 왜 그 정답을 선택을 했고 그 정답의 근거가 뭔지도 너가 그걸 다 적어와야 된다. 이해되니? 잘 봐. 맥락을 고려한 문학작품 감상이야. 문학작품은요, 일상적 언어 활동과 달리 한 작품을 둘러싸고 다양한 맥락이 작용한다 이러고 나와 있어. 일상적 언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이겠지. 친구를 만나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과 달리 한 작품을 둘러싸고 다양한 맥락이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다양하다는 얘기는요, 무조건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극, 시나리오, 그 다음에 뭐 수필이 됐든 내가 이제 여기 교재에다 담아놓은 4가지 경우가 전부 다 이 문학작품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그럼 봐보자. 다양한 맥락이 작용한대. 첫 번째 보자.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과 연관된 작가 맥락이라고 나와 있어. 얘는 적으실 필요 전혀 없다. 왼쪽으로 볼게. 우리가 문학에서 이 문학을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어.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이 있고 22개정 교육과정에는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어. 근데 일단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될 거야.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학교쌤들이 출제하는 경향성이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좀 봅시다. 첫 번째가요, 표현론적 관점이야. 표현론적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효용론적 관점. 세 번째가 반영론적 관점이야. 봅시다. 표현론적 관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 그대로야. 문학작품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게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 문학작품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뭐 시라면은 식구의 의미,
그 다음에 이런 식구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표현 방식, 수사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전부 다 표현론적 관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뭐 역설법, 반어법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수사법에 들어간다라는 걸 아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은 뭐냐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관점. 그래서 이런 효용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 우리한테 앞으로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요, 반영론적 관점이야. 여기 있는 반영론은요, 사회 입장이야. 사회와 문화의 입장.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당시의 시대상,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지? 사회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되셨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와보시면은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작가 맥락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가치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작품이 창작된 당시에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 등과 연관된 여기 나와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렇게도 나와 있지. 가능하시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당연히 저기 나와 있는 반영론적 관점일 거고, 역시 작가 맥락도 저기에 들어가겠지. 반영론적 관점에. 그래서 작가론적 관점 이런 것들. 그럼 봐봐. 표현론적 관점을 들여다보려면은 작가께서 무엇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작가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작가 맥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 뭐 군대를 갔다 왔던 경험이라든지 회사를 갔다 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작가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독자들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얘는 독자 맥락이다라는 거 잡으셔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학적 경향이나 다른 작품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를 쓴다거나 혹은 어떤 웹툰을 하다못해 그냥 웹툰 생각해도 돼. 그럼 웹툰 같은 경우에도 당시 뭐 네이버 웹툰에서 유행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반영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학사, 문학의 역사적 관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 들어가겠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시겠죠. 됐지? 그럼 가보자. 문학 소통과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비평이라고 하는 게 너네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비평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활동에서 주로 하긴 하지만은 아마 우리가 주된 어떤 포인트로 볼 건 여기 있는 소통 같은 것들이야.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런 작품을 창작을 했고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내재적 관점 혹은 뭐 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서 외재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내재적, 외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할 거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심미적 가치에 들어갈 거고, 문학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감상한다는 게 뭐 시를 읽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야. 이 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문학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수능에서 이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 할 때 아마 잠깐 이제 했었을 텐데 오른쪽으로 와서 잠깐 리뷰만 좀 하고 갑시다.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또 알고 있어야 돼. 집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리고 혹은 소설을 읽을 때 극, 시나리오, 수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해당되는 문학작품 내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어. 그 주체를 우리가 요렇게 부를 거야. 자아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있는 자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자의 나 아자야. 내 스스로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아를 우리는 인식의 주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인식한다는 얘기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문학에서는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를 어디에 한정 지을 거냐면은 인간에 한정 지을 겁니다. 동물이나 사물, 식물 이런 것들은 인식할 수가 없어. 물론 동물 같은 경우에 개나 소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뭐 눈물을 흘리고 무슨 뭐 빙글빙글 돌고 이러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고등생물이란 말이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문학에서는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를 무조건 인간에 국한지어서 얘기를 할 거야. 물론 인간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우리가 의인화, 의인법 이렇게도 배웠을 거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는요. 무조건 뭘 가지고 있냐면은요. 자신의 어떤 내면, 자신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서양보다도 넓고 태평양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내면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면 세계다라고 얘기해.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는 94학년도 2차에서도 나왔어. 94수능 2차의 선지에 아주 대놓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는 이 내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정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잘 봐. 그럼 정서랑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하는 것도 다 감정이지. 근데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다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감정이라 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정서라고 얘기를 해. 정서. 그래서 이런 정서, 감정, 또 좀 더 나아가면 기억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되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 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면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자아가 이런 식으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정서나 감정이나 기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럼 잘 봐.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가 속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 맞니? 그럼 잘 봐. 야, 이런 얘기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무엇을 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면 세계를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아까 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니?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자아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내면 세계를 뭐한다?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맞니? 그래서 내면 세계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현재 무슨 정서를 느끼고 있고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는 내면 세계를 뭐한다? 인식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면 세계를 인식한다는 얘기를 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성찰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되니? 너가 만약에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혼자 앉아 있어. 그러면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 거 아니니? 뭐 옛날 생각도 날 거고, 그다음에 뭐 배가 고프다, 뭐 먹고 싶지, 막 이런 생각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우리는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성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니? 그럼 그 과정에서 성찰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시험 성적이 좀 안 나왔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평소에 공부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해. 그때 그냥 놀지 말고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거야. 그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플러스 그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해. 드러내어 인정한다는 얘기는 나는 너무나도 부끄럼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 좀 할 걸 왜 공부를 안 했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드러내어 인정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성한다라고 얘기해. 반성한다. 되니? 그럼 잘 봐. 성찰한다라는 얘기랑 반성한다라는 얘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 돼. 여기는 성찰과 반성은 같을까 다를까? 너가 봤을 때 어때 보이니?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좆되는 거지. 내가 얘기했지. 내가 기쁘다 슬프다라고 인식하는 건 성찰이고 얘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 나 슬프다. 그럼 슬프다고 하면 그게 반성이니? 배고프다. 집 가고 싶다. 반성이야? 아니야. 이해돼? 내가 내 잘못을 인식하면 반성이라고. 가능하니? 성찰과 반성은 달라. 근데 성찰과 반성을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은 성찰과 반성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럼 왜 그러는 걸까? 보통 우리가 반성을 하면 성찰을 하게 되고 성찰하면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반성을 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나 작년에 뭐 했지? 뭐 했다고 벌써 이 나이 먹었지? 이런 생각들 하는 거. 전부 다 반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 언중들,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는 모국어 화자들은 성찰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하니까? 반성을 하니까 성찰과 반성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지만 문학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뭐라고 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능하니? 그래서 성찰인데 반성이 아닌 경우 엄청나게 많다.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방문객도 역시 마찬가지야. 성찰인데 반성은 안 나와 있어. 이해되니? 잘 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잘 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딱 두 가지로만 우리가 세팅을 해놓을 거야.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세계? 어떤 세계? 내면 세계가 있겠지. 그럼 내면 세계의 반대는요? 외면 세계 말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 현실 속의 세계를 뭐라 불러? 외부 세계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외부 세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현실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거야. 가능하니? 현실. 그럼 잘 봐. 내가 이 내면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잘 봐. 나는 여기 있는 외부 세계를 첫 번째 뭐 할 수 있니? 인식할 수 있겠지. 맞아? 저기에 노트북이 있네. 저기 커피가 있네. 저기 핸드폰이 있네. 하는 것들. 그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저기 핸드폰이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 있다.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이야. 객관적 인식이야. 이해되니? 그럼 객관적 인식이라는 얘기는 무조건이야. 나의 내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해됐어? 내가 나무가 있어. 저기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객관적 인식이라고. 가능하니? 근데 이 객관적 인식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은 관조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관조한다. 근데 대부분 다 틀린 선지로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관조라는 얘기는 무조건 무슨 얘기다? 객관적 인식이다라는 거야. 가능하니?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이유는 우리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지? 어디 속에 떠오르는? 마음 속에 떠오르는.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얘기가 뭐겠어? 어디에 떠오르는 얘기겠어?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얘기겠지. 그럼 굳이 객관적 인식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이런 것들을 하면 신나게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들이잖아. 굳이 문학에서까지 그런 걸 취급할 필요는 없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주되게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자아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해 여기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거야. 되니? 내면 세계를 통해서 인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내가 만약에 외로워, 슬퍼.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삼각대가 외로워 보인대. 삼각대는 인간이니 아니니? 인간 아니야. 얘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내가 외로우니까 저 삼각대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외로워 보이는 거지?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가능하니? 주관적 인식이야. 됐어?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굉장히 중요해. 세계의 자아화다라고 얘기할 거야. 외부 세계를 자신의 내면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해서 뭐라고 부른다? 세계의 뭐? 자아화. 이 6글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조동일 교수의 표현을 빌려서 세계의 자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능하니?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객관적 인식을 통해 내가 들여다본 세계는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실제 사물들이겠지. 삼각대가 있다, 노트북이 있다 이런 것들. 맞아? 이것들은 팩트지. 맞니?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사실적 세계입니다 라고 부를 거야. 가능하세요? 사실적 세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면 뭘까? 내가 저기 있는 카메라 삼각대가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나 이걸 보고 외롭다라고 얘기해. 주관적으로 인식했지. 근데 저걸 보면서 외로운 남자가 떠오르고 외로운 여자가 떠올라. 나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상상적 세계다라고 얘기할 거야.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사실적 세계, 밑에 있는 걸 뭐라 부르고? 상상적 세계. 그럼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는 건 오로지 뭐에 해당되겠어? 상상적 세계만 물어볼 거야. 네. 이해되니? 재작년 수능에서 물론 관조가 나오긴 했지만은 오답선지였고요. 너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에서, 그러니까 문법을 제외한 문학에서 30문제가 나오면 30문제 100% 뭐만 물어보냐면은 상상적 세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자아가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가를 물어봐. 가능하니? 내면 세계만 묻는다. 가능해?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얘기도 좀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우리 문학에서 이것 역시 조동일 교수의 사분법적 갈래에 의해서 얘기를 하거든? 왼쪽으로 볼게. 봐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요, 크게 4갈래로 나눌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교과에서도 똑같이 유효하게 적용돼. 조동일 교수의 사분법적 갈래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잘 봐. 서정갈래라고 하는 게 있어. 잘 봐. 서정갈래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보자. 우리 아까 전에 오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여기 있는 인식체인 자아가 내면 세계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뭐한다? 주관적으로 뭐한다?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뭐라 불렀어? 세계의 자아화라고 얘기했지? 이 세계의 자아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인식체인 자아가 본인이 인식하는 거를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글로써 뭐 하면 돼?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글로써 쓰는데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요. 운율과 리듬감을 부여해. 되니?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이제 뭐 힙합이 됐든 뭐 발라드가 됐든 락이 됐든 노래가 있고 그 노래에 뭐가 있어? 가사가 있잖아. 근데 그 가사들 보면은 전부 다 어때? 아, 너가 보고 싶다. 너가 너무 보고 싶다. 너가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다. 뭐 유난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 너가 몹시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 맞아? 가사 창 딱 열어보면 어때? 문장이 길어, 짧아? 짧아. 맞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운율감이 부여되어 있다고 얘기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율감과 리듬감,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언어들을 전부 다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 이거를 세계의 자아화를 2글자로 이렇게 불러. 서정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가능하니? 그래서 너가 중학교 때 서정시, 갈래땡땡 서정시, 자유시 뭐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서정이라는 말을 분명히 중학교 때 한 번은 들었을 거야. 가능하니? 그래서 세계의 자아화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내면 세계를 글로써 함축적 언어로 드러낸다 해서 서정이다를 부를 거야. 그 서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하지. 시다라고 얘기하지. 됐니? 그래서 합쳐서 뭐라 부르는 거야? 서정,
시라고 부르는 거지. 가능하지? 그럼 왼쪽으로 와봐. 그럼 여기 있는 서정갈래는 세 개의 자화에 의해서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나타내게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서정갈래 시에서의 자아가 역시 존재하겠지. 인식유체인 자아가 존재할 거야. 그 자아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화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가능하니? 화자. 그래서 뭐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화자가 무엇을 느끼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잘 봐. 두 번째는요 서사갈래야. 여기 있는 서사갈래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따가 스노우 드라이브 할 때 할 겁니다. 됐니? 여기 있는 소설에서의 역시 또 자아가 존재하시겠지? 이 자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서술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서술자. 소설에서의 자아를 무조건 뭐라 부른다? 서술자. 가능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극과 시나리오야. 극은 연극 대본이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대본 이런 것들. 거기에서 등장하는 자아도 계시겠지? 이 자아는 우리가 등장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등장인물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술갈래입니다. 여기 있는 교술갈래는 무조건이야. 여기서 교는 교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니? 교훈을 주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교술갈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필입니다 라고 얘기해. 수필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감없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뭘 줘? 교훈을 준다. 가능하니? 나도 수필가, 나도 에세이를 쓴 작가이지만 나는 그걸 교과서에 실릴 수가 없어. 왜? 나의 작품 교훈이 없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술갈래 수필은요 자아가 존재하는데 그 자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작가 자신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또 다른 말로는 글쓴이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가능하니? 작가 혹은 글쓴이. 그럼 이 글쓴이들은 실제 작품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요 나라고 등장해. 나는 어제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 우리 네 번째 소단원에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잘 봐.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들은 문학 내에서 반드시 이 대전제를 갖고 간다. 문학에서요 모든 자아는 무조건입니다.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어조 그리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태도다라고 얘기할 거야. 가능하니? 내면 세계대로 뭐해?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내가 만약에 화가 나. 그럼 말할 때도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화가 난 어투로 얘기하겠지. 그걸 어조라고 얘기할 거고, 내가 막 삿대질을 하고 있어. 그것도 역시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가능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자는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요 문학의 대원칙이야. 이걸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 그럼 봐봐. 좀만 심화해서 해볼까? 만약에 성찰적 어조라고 해볼게. 물론 성찰적 어조라는 말은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아. 말 만들기 좋아하는 우리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만 적혀있어. 그럼 성찰적 어조는 무슨 얘기겠어? 성찰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뭐한다?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니까 그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면서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찰적 어조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내가 나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면서 막 과거 장면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만지작거리고 있어. 그럼 그것도 역시 뭐겠어? 성찰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성찰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가능하시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거야. 그럼 잡으자. 서정갈래는요 너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거를 우린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네 글자, 내면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내면 세계. 가능하시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는? 함축적으로. 함축이라는 얘기는 하나로 딱 뭉치는 거야. 이래니?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이걸 압축하는 걸 우린 함축이라고 얘기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하는 한 갈래로 시가 대표적이고요. 여기 나왔지? 시 속에서 말하는 시 속에서의 인식의 주체인 자를 뭐라 부르고? 화자라고 부르고, 시에 담긴 생각을 뭐라 부른대?
시상이라고 부른대. 잘 봐. 여기다 별표 좀 쳐놔. 시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상은 뭐냐면은요. 무조건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 속에 떠오르는 거잖니? 그래서 여기 있는 내면 세계를 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시상이라고 얘기할 거야. 시상. 되니? 이 시상은요. 다른 말로는 주제의식이라고도 얘기할 거야. 여기 있는 시상은요. 다른 말로 주제의식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가능하지? 화자는 자신과 대상을 둘러싼 시적 상황. 그러면 시상이 시적 상황인가요? 아니야. 시적 상황은 말 그대로 시츄에이션이야. 이랬어? 거기서 생겨난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뭐한다? 전개한다 나와 있지?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죠? 그럼 가보자. 2008학년도에 나온 문제야. 보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뭐한다? 내면화한다 나와 있지? 그럼 서정적 자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자기가 이 세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해서 세계의 자아화를 한 자아. 그 자아는 세계를 뭐한다? 내면화한다 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야? 세계의 자아화야.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는 여기 나있어. 뭐라 나와? 상상적으로 라고 나와 있지? 상상적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와 하나가 된다. 세계의 자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네. 가능하시죠? 이거 한번 봐볼래? 지금 젓가락 끝에요.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멸치라고 나와 있어. 그럼 현재 인식주체인 화자, 자아가 뭘 보고 있는 거니? 멸치를 보고 있는 거지? 얘는 현재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야. 두껍고 빳빳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무엇이 있대? 바다가 있대. 잘 봐. 내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바다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실제 지금 바다에 간 게 아니지. 멸치를 보면서 뭐가 떠오른 거야? 바다가 떠오른 거지? 그럼 얘는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래? 상상적으로 떠올렸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얘는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뭐겠어?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겠지.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대? 물결도 있대요. 전부 다 뭐야? 멸치를 보면서 생명력을 뭐하고 있는 거니? 느끼고 있는 거지. 가능해? 딱딱하게 집히는 그 멸치에 멸치가 이렇게 막 헤엄쳤던 그 과거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멸치 불쌍하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가능하니? 그럼 얘 봐.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뭐겠어? 팔짱 끼지 말고 펜 잡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뭐겠어? 주관적 인식이니까 뭐겠어? 사실적이 아니라 뭐? 상상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되니?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였다고. 가능해?